바닥 뚫린 증시 코스피 2500선도 간당간당했는데 2500선이 무슨 말입니까? 2462까지 떨어지면서 5월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변수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반도체도 지지부진하고 2차 전지도 급락하고 미국은 또 뭐 셧다운인지 뭔지 얘기하고 긴축 우려감 계속되면서 유가는 지금 $90 위에서 놀고 있죠.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판 거를 보니까 지난 22일까지 8,573억 원 순매도를 했대요. 9월 달에. 근데 6월 달에 1조, 7월 달에 1조 9천억, 그리고 지난달에 9,300억, 4개월 연속 순매도 거칠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200 선물도 1조 1천억 넘게 팔아치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민재기 팀장님이 잠깐 힌트를 주셨겠지만 요걸로 OX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휴 지나서 10월 되면 분위기 바뀌고 연휴 지나면 오를 수 있다. O? 아니다. 연휴 지나도 지금 매도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좋을 거 있다고. 연휴 지나도 지켜봐야 된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민재기 팀장님 아까 연휴 지나고는 좀 아니요. 내일만? 네. 내일만? 네, 내일 하루는 보통 추석 전날은 양시장이 4년 동안 올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X. 연휴 지나면 오른다도 X입니까? 민재기 팀장님. 살려주세요, 진짜. 다시는 네. 주식 안 할게요. 저는 보수적 스탠스를 죄송하지만 좀 유지를 하고 싶네요. 냉정하게? 네, 냉정하게. 예전부터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이제 방송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이 되려면 그리고 특히나 지수가 움직이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방금 쭉 읊어주셨죠. 네. 외국인들의 매월 순매도 이야기를. 그렇죠. 네, 순매수가 아니라 순매도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완전 매도. 매도. 그러면 걔네들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저는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부분을 옛날부터 수급적으로 풀어드렸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의 의견을 좀 유지하고 싶은데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9월달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연준 파월 의장이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또다시 이제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연준 위원들이 매일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이제 이 굴수비라는 또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다른 단어들은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요. 넥스트 이어는 알겠네요. 내년도에. 네. 넥스트 이어. 그리고 스테이 하이. 네, 뭔가 페드도 좀 느껴지십니까? 네. 네. 그래서 금리가 내년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유지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또 이제 연준 위원이 하면서 계속 이제 금리를 자극시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달러를 자극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과 연준에서 생각하는 것과의 괴리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괴리를 좀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을 때 3월 달이면 금리 인하 쪽으로 확률이 높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FOMC 회의 전에는 6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색칠이 거기 칠해졌었는데 이번에 FOMC 끝나고 난 다음에는 7월 달로 밀렸습니다. 밀렸네요. 네, 밀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리고 있고 적어도 내년도 3분기는 가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번 주, 지난주부터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연준과 시장의 기대치와 이제 벌어진 괴리가 좁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금리가 무섭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캡처를 한 건데요. 미국의 10년물 기준으로 국채 금리는 4.55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네, 장중에 오기 전에 제가 캡처를 했으니까 거의 지금도 큰 변화가 없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겠죠. 만만치 않게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장중에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6을 보게 되네요.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하고 계속 여기 사이에서만 봤었죠. 계속. 근데 106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죠. 예, 달러가 강하고 우리나라 원화는 계속 약할 거니까 오늘 많이 튀었잖아, 그죠? 예. 그러면 굳이 급하게 우리나라 주식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야기를 계속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좀 뭔가 움직이려면 올라가려면 노란색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강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원화가 여기를 돌파해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원래 작년 10월 달부터 박스권 상단이 1,340원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거기를 강하게 뚫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스탠스가 필요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1,400원도 뭐 열려 있다 막 이런 얘기 조만간 나오겠네요. 1,400원이요. 네. 아마 그런 뭐 좀 자극적인 기사들은 나오지 않을까요? 와.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1,350원 뚫으면 1,400원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기사는 뭐 아마 자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지금 우하향을 그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그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뭐 대형주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상해 비사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거기다가 좀 플러스 알파 할 게 더 있어요?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아까 이제 기사에서 이제 팀장님이 뭐 스테이 하이 그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이렇게 시장이 반대로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서 스테이 하이가 아니고 스테이 헝그리 아직도 배고프다. 네,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매우 헝그리한 아까 세코님께서도 네네. 허하다고 수익이 안 나서.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갑자기 또 스테이 헝그리 그런 생각이 났고 네. 그리고 지금 금리, 달러, 유가 요 세 개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 세 개가 좀 이제 좀 하락하는구나, 이제 좀 하락할 요인들이 생겼네라고 볼 만한 것들이 아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팀장님께서 이제 점도표도 잠깐 보여주셨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뭐 금리, 달러, 유가도 높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점도표를 제가 이번에 좀 보여준 게 뭐냐면은 실업률은 낮추고 또 이제 GDP 전망을 또 높였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은 뭔가 좀 전망을 낮출 만도 한데 전망을 높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조금 주춤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뭐 11월은 아니더라도 금리 전망치를 높게 보고 있으니까 금리를 좀 한 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가 좀 쉽게 내려오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뭐 시장을 아예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좀 좋게 봤었던 그래 뭐 성장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눈높이 기대 수익률이 좀 낮춰야 되는 환경이 왔다라는 거는 염두하고 좀 전략을 세우고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아니에요? 제가 근데 몰랐던 거예요? 체력적인 부분이 한국이 좀 많이 약해진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유가가 10불이 오르면요. 한국의 CPI가 0.6% 상승한다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런 민감도가 한국이 3위에 랭크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다. 좀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선물에서 외국인이 10,000개 넘게 순매도를 보였는데 이와 같은 흐름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9월 컷오프 위칭데이 만기일서부터 하루가 다르게 선물에서 10,000개 넘게 매도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파생에 의해서 너무 쉽게 흔들리는 장세가 9월 달에 나타나고 있는데 유가가 높아지고 있는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굳이 조금 쥐어짜내서 좋은 얘기를 해보자면 항상 이렇게 비관론이 모든 사람한테 공감을 샀을 때가 저점이었다라는 그런 경험적인 경험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은 좀 현금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은 좀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까, 팀장님?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우리가 이제 연휴가 10월 2일 날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6일 동안, 네, 6일 동안 이제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리 먼저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굳이 내가 현금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급하게 들어갈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들어간다라면 내일 오후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냥 여기서 한번 볼까요, 바로? 네. 자, 추석 연휴 전후의 주식시장 동향입니다. 네.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의 흐름인데요. 여기가 이제 연휴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스타트. D-1이 바로 내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연휴 직전의 날은 대부분 플러스가 나타났네요. 보니까 이렇게 양시장이. 그래서 현금 만들 분들은 불확실성이 싫어서 미리 좀 팔 분들은 이미 다 오늘까지 해서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 해서 얼추 다 팔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주가가 꽤 많이 빠졌어. 지금도 최근 단기간에 꽤 많이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후 들어서는 이제 조금만 사줘도 수급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노릴 수 있고, 만약에 이게 과거처럼 이어진다라면 연휴 직후를 한번 보시면 2021년도 요 한 번을 제외하면 4번 중에 3번이 직후에도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 많다라고 방금 이제 예를 들어 주셨으니까 현금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오후쯤 일부 분할 사서 한번 연휴 직후까지 한번 넘어가 보는 전략도 요 통계를 믿는다면, 근데 항상 우리가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것은 100%는 없죠. 그렇죠. 네, 없지만 이미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내가 현금이 꽤 많이 여유가 지금 있는 상태다, 주식보다는. 그러면 이제 내일 오후쯤이면 괜찮았던 종목인데 이번에 덩달아서 빠진 종목은 일부 좀 사서 한번 넘어가서 한번 추석 직후까지도 한번 해보는 것도 뭐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일이 100% 기회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내일쯤 어느 정도 줍줍하고 연휴 끝나고 팔면 그래도 수익이 나는 통계가 있더라.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비관론이 판을 칠 때 좀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좀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그거의 중간. 그러니까 이제 뭐 매우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같긴 한데 팀장님과 이제 동일한 의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조금 더 좀 확인해보자,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급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참 요게 뭔가 좀 반전될 계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이제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제 그래, 한국이 유가 상승에 대해서도 좀 민감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또 한 13일 날 발표된 그 8월 수입 물가 지수도 한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참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한국조차 국내조차도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겼다는 점, 그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락할 때가 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볼 지표는 한두 개 더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고객예탁금이 50조 원이 이탈됐거든요. 그러면 고객예탁금이 좀 추세적으로 좀 크게 좀 증가할 때 그런 거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개인만 지금 7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신용잔고가 아직까지 또 20조 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래 조금 뭔가 그래 좀 많이 빠졌고 그래 올라오는구나. 그럴 때 보면은 좀 신용잔고가 많이 증가했던 신용잔고가 줄었을 때 그때 또 단기 바닥을 확인했었던 경험치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용잔고, 고객예탁금도 함께 좀 확인해 본다면은 그래 뭔가 좀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시그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은 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제가 뭐 그래도 방송을 하루 종일 하면서 적어도 10분 정도는 만나는데 어제 오늘처럼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좀 보수적인 신중한 접근을 하시는 거는 흔치 않아서 좀 무섭긴 하네요.
근데 또 이제 이런 두려움을 또 수익으로 이어갈 수도 있는 또 그거는 용기이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고 사실은 원래 가치주 대 성장주 OX가 있었어요. 지금 담는다면 좀 길게 보고 담는다면 가치주 성장주. 근데 사실은 두 분 다 지금 안 담는다 쪽인 거죠? 맞죠? yes. 그렇죠? 네, 급할 필요 없다. 그쵸? 네. 그렇다면 뭐 어떤 변수가 나와야 뭐 더 떨어져야 된다든지 코스피 레벨이나 코스닥 레벨이 혹은 뭐 물가 지표가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환율이 떨어지는 걸 봐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뭐를 확인해야 그래 이제는 좀 담자라는 변곡점이 됩니까? 팀장님부터. 네, 일단은 뭐 성장주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성장주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AI나 이런 종목들이 오르다가 지금 많이 꺾였는데요. 예. 이들이 다시 좀 세게 움직이려면 결국에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좀 떨어져 줘야 됩니다.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이 그림으로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빨간색이 미국의 10년물 롱텀 이제 장기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이 PER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들을 평가할 때 밸류에이션이죠. 멀티플을 매기는 건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 퍼가 파란색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높은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퍼를 줄 수가 없죠. 즉 고퍼를 주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죠. 뭐 최근에 뭐 4.2, 4.3 정도만 있을 때도 괜찮았는데 네. 연중 최고치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야 이거 고퍼주들, 성장주들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고퍼를 주는 시장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의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퍼 자체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높게 또 쳐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들이 다시 좀 세게 움직이려면 기술적 반등 수준이 아니라요.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은 있겠죠.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더 전고점을 넘어가는 다시 상승 파동으로 진입을 하려면 결국에는 높은 금리가 조금 멈추거나 적어도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져주는 그러한 그림이 돼야 되고 적어도 금리가 근데 떨어지려면 문제가 전제 조건이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유가와 같은 에너지 가격들이 지금 다시 또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특히 유가를 공급을 확 늘려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텐데 아쉽게도 뭐 유가를 뭐 단기간에 이렇게 확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성장주들한테는 좀 도구로 단기적으로는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당장은 좀 해결책이 좀 안 보이는 뉴스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이슈를 보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이상해 비사님은요? 딱 두 개입니다. 두 개. 네. 시장에 돌리려면 첫째 반도체, 반도체, 둘째 2차 전지. 2차 전지. 그쪽에서 돌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돌려요? 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요? 그렇죠? 좀 시간이 필요한 건데. 못 돌린다? 그러니까 아니요, 좀 이렇게 반전할 수 있는 거는 있죠.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 발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로봇이나 AI나 뭐 엔터나 뭐 화장품, 중국 소비주나 이런 섹터만의 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투자 심리 좀 불신을 살릴 수 있겠지만 정말 지금처럼 내리막길 좀 내려오는 시장에서는 좀 세게 돌릴 때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돌리거나 2차 전지가 돌려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반도체 그러면 볼만한 게 이제 이번 주에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거든요. 그거 하나 있고 2차 전지는 뭐 잠시 후에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순에 뭐 양극재만 담는 또 ETF가 또 상장이 되는 것도 있고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 4대 그러니까 양극재만 담는 양극재 기업만 담는 매수하는 ETF가 또 10월 중순에 상장될 것으로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엔비디아 아직 흐름 아주 썩 나쁜 편은 아닙니다.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던 곳이 400불 초반이었거든요. 지금 한 420불 초반인데 엔비디아가 400불에서 420불 요 언저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그게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좀 불신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종목으로 따지면은 네,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두운 이야기들만 해서 마지막으로 두 분 어떻게 산타 랠리는 좀 올 것 같으세요? 좀 먼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눈 깜빡하면은 금방 시간 지나가요. 지금 9월, 10월 지금 10월 그러면서 얼굴에 빨개지시나요? 아니 1월 달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지금
날이 춥습니다. 그러면 산타랠리 조금 지나면 이제 12월인데 이 분위기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예측해봤을 때 민재기 팀장님. 네, 와요, 저는 산타? 네 있을 수도 있다. 뭐 무조건 온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의 장의 특징이 이제 10월, 11월 달 대주주 양도세 과세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미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매도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빠지게 되면 저는 사실은 딱히 시장에 호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많이 빠졌다는 건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산타랠리가 올 수 있다는 전제는 시장이 만약에 그 전에 많이 빠져져 있다라면 충분히 뭐 한 번에 랠리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전의 흐름이 어떤지, 그다음에 그 전에 미리 이제 양도세 관련해서 매도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그러면 저는 뭐 12월 달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타랠리 그리고 뭐 까치랠리까지 온다고 가정하고 지금 뭐 추석 연휴로 약간 연휴 전후로 담는다고 하면 종목으로 마무리할게요. 한 종목씩 지금 좀 길게 봤을 때 몇 달로 봤을 때 좀 기대되는 종목 하나씩만. 이상엽 이사님부터. 네, 저는 엔터 쪽에 JYP. JYP. 네, 좀 엔터 쪽이 좀 많이 쉬었고 뭐 이제 뭐 중국의 뭐 중추절,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아티스트들이 8월, 7월 앨범 판매랑 8월 앨범 판매랑 비교해도 좀 공백도 있었는데 9월부터 지금 그러니까 이제 4분기부터 정말 각사의 아티스트들의 컴백, 또 이제 글로벌 투어, 또 뭐 미니 앨범, 콘서트 정말 많은 게 지금 앞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JYP 하면은 스트레이 키즈 또 11월 달에 컴백을 앞두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다 좋은 거는 아는데 얼마까지 갈 거냐 여기를 궁금해하셔서. 네, 1차 매도가 13만 원 뭐 말씀드립니다. 1차 목표가 13만 원, 네. 매수가는 11만 500원, 손절가는 9만 6천 원 정도. 네. JYP 어제 7% 갔죠? 네, 어제 좀 상승했죠. 네, 어제 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민재기 팀장님은요? 네, 저는 뭐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쪽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유가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산 없이는 유가는 지금 150달러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지금 뭐 좀 급해진다라면 뭔가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급하게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가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강관이라든지 리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3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휴스틸, 그다음에 세아제강, 세아제강 지주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네. 대표적으로 그냥 세아제강 지주 잠깐 한번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세 기업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참 이 기업이 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연한산 영업이익이 아주 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근데 이들은 쌌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유가와 관련된 플레이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면 관광 관련된 회사들을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해외 미국 법인 쪽에서 아주 숫자가 잘 나오고 있는 그래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번에 가장 좋게 나온 세아제강 지주를 중심으로 먼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21만 원 아래에서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한 24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손절은 19만 원 정도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아제강 지주, JYP 엔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장기적으로 기대감을 갖는 두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